대한민국 보수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더 보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새해 첫 출연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첫 출연이십니까? 네. 그렇네요. 지난번 저희 회식할 때 왜 안 오셨습니까? 아, 그때요? 제가 방송 출연한 게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 이제 시끄러워서. 네. 그렇죠? 네. 네. 시끄러워서 거기에 대한 대책 좀 구하느라고.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항상 절제된 언어와 그렇게 하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데 왜 똑같은 말을 했는데 안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공적인 것 같아요. 네? 공적 1호. 그래요. 우리 PD 양복 있게 하지 맙시다. 네. 네.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이끌 2기 청와대 참모진 발표가 오늘 있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으로 노영민 비서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정무수석 비서관에는 강기정 전 의원,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임명됐는데 우선 비서실장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평가한지 들어보죠. 노영민 의원. 아니 근데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 안 한 게 이게 난 뉴스 같은데 이분들을 노영민 실장하고 강기정 그 수석은 실제 지금 원래 있던 사람들 뭐 총선 내보내려고 뭐 그다음에 좀 뭐 청와대 정년이 좀 지나서 뭐 저 바꾸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조국 수석은 이번에 좀 바꿀 줄 알았거든 나는. 오늘 조국 수석은 계속 대통령이 계속 신임한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일정하게 이제 뭐 이렇게 신임하는 사람들이 좀 뭐라 단순히 야당에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 이번에 김태우 폭로건과 관련해서 모든 걸 다 양보해서 최소 일단 몰랐다는 것, 그거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이제 알았는데 써먹었냐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지만 본인이 그때 운영위 수석 청문회 나와서 본인이 일단 내가 몰랐다 그걸 인정을 했잖아요. 그죠? 사실과. 그러면 제가 볼 땐 대통령께서 이거는 저 청와대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어떤 좀 갈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볼 때 인사수석실에 있는 뭐 행정관이라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바깥에 카페에서 근데 군 인사와 관련해서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서 무슨 뭐 말로는 뭐 조언을 들었다는데 그리고선 그것도 뭐 중요한 군 인사 기밀 서류를 또 담배 피느라고 또 도난당하고 도난당했는지 어떻게 다 뭐 하수구장에 빠뜨렸는지 모르겠으나 이거 자체가 저는 그다 조국 엄청난 책임이다. 사건인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또 이런 방구도 없으시고 그냥 다 신임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쇄신 차원이든 어떤 차원이든 조국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평가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 보면서요. 이제 축구 후반전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골 먹기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최고 멤버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당한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노영민 의원이 산자위원장 하던 시절에 먼저 시집팔이 논란. 그거 뭐 사실 카드 단말기를 국회의원회관에 설치했다는 건데 뭐 차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야, 근데 어떻게 시집을 카드로 파냐? 시는 좀 상당히 좀 우아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출판 기념할 때 보면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 봐요. 그러니까 성의 있게 책을 쓰는 분이 있고요, 성의 없이 시를 쓰는 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분이 뭐 등단한 시인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정치인 시집은 사가지고 제가 한 편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긴 사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카드 단말기 설치하려면 우선 애초에 국회의원은 사업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번호증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 업체에서 설치 안 해줍니다. 보통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출판업체에서 갖고 와서 했겠죠. 출판사 거 가져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그거 자체가 실정법에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 잘 알잖아요. 술집에서 옆에 과일 가게 거로 결제하면 큰일 나는 거. 그런 거 비슷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라 했으니까 하나 더. 하나 더는 이제 아드님이 이제 홍재영 국회 부의장실에
그때 채용이 됐었는데 26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4급으로 채용됐단 말이에요. 연봉 높게 낼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니까 퇴직을 하긴 했는데 문제가 되니까 했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 아들은 이제 그 26살이지만은 외국 대학을 나와서 경제학 공부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해명이 아니죠. 그냥 우야며 덮고 간 건데 이제 또 다른 국가의 중책을 맡으려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한 거죠. 왜냐? 첫째는 이제 산자위원장 할 때 피감기관 사람들한테 시집을 강매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청년이 가장 싫어하는 갑질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아들 취업 논란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만약 해명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은 젊은 사람들은 취업 비리에 가깝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불공정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대해 가지고 해명하지 못하면 원래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거는 대통령과 가장 마음이 잘 맞고 그 철학이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대통령의 철학이 불공정에 있다는 것인지 이거는 청와대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해명 잘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잠깐만요. 그 노영민 전 의원은 그런저런 이유로 당에서 징계받고 지난번 총선에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어느 정도 책임을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당에서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윤리 심판을 해서 공식적으로 6개월 징계 내린 사람이잖아요. 공천도 안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숙고의 기간 이런 게 지났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바로 주중대사로 영전해가지고 갔잖아요. 예. 국회의원 공천 안 주고 주중대사 줬으면은 뭐 저는 그거는 전혀 벌준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징계가 아니죠. 가가지고 그러면 자. 또 뒤집어 놓고 보면은 지금 보면은 오늘 당장 김정은이 지금 이제 중국 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중국 대사 우리 주중 대사는 공석이에요. 사실 이것도 청와대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었나. 김정은이 방중하고 있을 동안에는 주중 대사가 정보 파악도 하고 동향도 파악해야 되는 것인데 그 3일을 못 참아가지고 오늘 귀국시켜가지고 간다. 글쎄요,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애초에 주중 대사로서 역할 자체도 미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원래 주중 대사가 한 일이 없잖아요. 지난번에 저기 문재인 대통령 방문하셨을 때도 밥 같이 먹었잖아요. 네, 사실 주중대사가 그때 해야 될 중요한 어떤 회의 참석 안 하고 대통령 저 아침에 혼밥 하시는데 따라와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 주중대사가 뭐 하는 저 직업이냐 그런 얘기가 언론에서 나왔었어요. 글쎄요, 이번에 뭐 퇴임하면서 중국 측에서는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 언론 보도는 있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가는 사람한테 무슨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은, 좋은 소리만 하면은 안 되는데. 그죠? 현재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정리하고요. 뒤에 지금 할 게 많으니까 차명진 의원님은 강기정 전 의원이랑 함께 또 의정활동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친해요. 네. 네, 친했는데 그 노영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네. 제가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해서 그때 로텐다운에서 민주당 보좌관들한테 상당히 구타당할 때 그때 제가 그 민주당 보좌관이 뒤에서 잡아당길 때 그거를 뿌리치는 였어요. 뿌리쳤는데 그 뿌리치는 과정에 그 한 커트를 탁 찍어가지고 내 주먹이 그 민주당 보좌관의 얼굴 위에 딱 가 있는 그 사진을 가져다가 이걸 기자실에다 다 풀어서 폭력은 차명진이 했다. 그렇게 이 사람이 그때 민주당 대변인인가 했는데 그거를 사무총장인가 대변인 했는데 그걸 그 기자들한테 브리핑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근데 저를 좋아하는 기자들이 동영상 전체를 제출했죠. 했더니 그게 저가 폭력을 당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볼 때 이 노영민 씨가 좀 너무 좀 한쪽으로 기우는 그래서 좀 신중하지 못하는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은 친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럼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친한데 이것도 뭐라고 얘기하기 결국은 야당과 소통 잘하는 게 제일 목적이잖아요. 정무수석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요? 네, 이 강기정 씨가 좀 자기 주장이 또 강해요. 여기 노영민 씨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글쎄 이 야당과의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저도 의문이에요. 3선이나 되지만. 강기정 의원 하면은 남아있는 영상들이 전부 다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보면은 그 여야 갈등 속에서
완력을 사용하는 모습들, 예. 아니면 뭐 회의에서 사람 입을 붙잡고 있는 모습 이런 예. 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같은 걸 좀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정무수석이라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는 당연히 역할이 바뀌는 것이고 지금 보면 그런데 청와대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이 계실 때 여야 양쪽에서 불만이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당도 이런 소통 통로가 좀 부족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야당도 소통 통로가 부족했다 그랬는데 우선 강기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라도 더 먼저 구축하셔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야당하고는 아까 말했듯이 뭐 의논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구축이 안 되겠지만 여당하고는 최소한 좀 구축하셔야지 반절이라도 하시는 건데 저는 왜냐하면 지금 정무 라인이 무너졌거든요. 청와대가. 아니 그래서 한병도 수석보다는 잘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양쪽도 안 됐으니까 한쪽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기대감인데 아까 말했던 이유로 야당 쪽은 제가 봐도 이제 얘기해봐도 기대하기 좀 어렵다. 정무수석의 사실은 역량은 사실은 본인 개인의 역량보다는 대통령이 정무수석한테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대통령이 정무수석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무수석이 실제 여야 관계를 푸는데 필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어떤 뭐 야당 의원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했을 때 그것을 대통령이 그건 말라 해주냐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거를 하실까? 저는 또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이 비서실장이라든가 정무수석은 뭐 국회에서 뭐 청문회 받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대통령 고유관은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임명 및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예. 그래요. 뭐 실컷 욕해놓고 니네게 와서 축하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아니 근데 이거 뉴스가 아니라니까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떠나는 임종석 비서실장 1년 6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것도 평가해 봅시다. 저는요, 지금 이게 이제 나가기가 약간 임종석 실장이 깨림칙 할 수 있는 게, 예. 물론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셨겠지만은, 자리에 있을 때 본인에 대해 들어오는 제보들, 아니면 투서 같은 것들과 자리에서 물러난 뒤 야인 상태로 있을 때 들어오는 투서나 제보 같은 게 차원이 다르거든요. 다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총선까지 남은 1년 4개월 동안 뭐 지역구 선정하는 문제도 지금 설왕설래 하고 있지만은, 과연 지금까지 청와대 했던 일들에 대해 가지고 주변에 견제나 아니면 제보 같은 게 안 들어오겠냐.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조용한 시기를 보내실 것 같다. 의도적으로라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예측한 행보가 뭐냐면요. 히말라야 트레킹 뭐 이런 거 가지지 않으실까. 예. 통일부 장관 하지 않겠어요? 예? 통일부 장관. 그건 죽은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는 일단은 뭐 총선 혹은 뭐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서울시장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박원순 시장에 무슨 병거가 있어가지고 보궐선거 있는 것도 아닌데 다음을 준비하는 4년 후인데 이 4년 후에 우리나라 정치판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 이동영 앵커는 예측이 되나 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아무 얘기도 안 한 거하고 똑같고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이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준비하겠죠. 하는데 네,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호사가들 얘기에 나오는 게 이제 종로 출마설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종로 출마설은 대권 출마설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런 호사가들의 얘기가 뭐 근거가 있는 거라면은 이 실장이 큰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큰 견제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본인이 원래 지역구였던 성동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인데 아까 그래서 제가 지역구 선택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종로 같은 경우에도 뭐 정세균 전 의장의 어떻게 보면 터줏대감으로 됐던 자리인데. 근데 원래는 의장하면 사퇴하는 게 관리인 관리예요. 그거를 그런데 임종석 실장 보고 하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당연히 자신이 또 갖고 있는 카드가 있을 텐데.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관례를 들어가지고 좀 시도를 정세균 의장은 이제 그만하지 않겠어요? 아니, 본인은 그만하더라도.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임종석 씨의 어떤 뭐 대권 대망론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비서실장 할 때까지만일 거예요. 이 대권이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코스가 아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임종석은 잊혀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 얘기하고 있는데 의원님 왜또 대권을 나가 있어요? 아니,
대권 뭐 만약에 정무에 간다 가면은 그런 의지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청와대 정무 기능이 상당히 약화됐다 또는 거의 기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저는 거기서 특징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 정무 기능 상실을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은 왜 청와대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이러저러한 구설에 휘말릴 때 전혀 어떤 시그널이 나가지 않느냐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안희정 지사 건도 그렇고 뭐 그거야 약간 다른 사건이지만은 이재명 지사 건만 해도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했듯이 뭐냐면은 저건 저렇게까지 커지기 전에 정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왜 저게 저렇게 커져가지고 막 현직 도지사가 당선되자마자 막 포토라인에 서고 이런 일이 나오느냐. 저는 이건 정무 기능이 동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정무 기능이 동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명도 정무수석의 성향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냥 무능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만약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왜 그때 그 대선 주자를 아주 소중한 대선 주자를 손을 잡아주지 않았을까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호사가 예측을 좀 할 겁니다. 해석을. 근데 나는 그런 부분에 저 너무 조심스럽게 말하죠. 네. 아니 그보다는 이제 청와대의 정무 기능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한도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그 지난 5일날 문파들이 모였잖아요. 국회의원회관에 450명석에 1000명이. 1000명. 그런데 그걸 쫙 보면서 아 내가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이 여권이 상당히 단일 대우로 가지 않는구나. 그런 전 느낌이 확 왔어요. 그러니까 뭐 정무수석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단일 대우로 안 간다는 거는 실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뭐 지지하는 사람들, 응? 문파 이 사람들이 저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지키기 위해서 현재 임기 1년 반 지난 이 마당에 당을 제끼고 자기들끼리 모였다. 이것은 이 여권 내에 상당한 저는 그 혼선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 정무수석이 뭐 이걸 해가지고 무슨 예를 들어 이재명을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속도 조절을 시키고 이런 게 불가능한 지금 타이밍에 와 있다니까요. 그래도 뭐 그 자리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야유도 나왔다고 하던데. 그럼 이재명 뭐 이해찬 전부 다 그냥. 그런데 그렇게 민주당이 단일 대우 안 되고 분열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은 좋은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도 분열될 요소가 있어야지 보니까 이게 친박 비박이 더 세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제 손님 실수가 이제 우리 정치의 첫 번째 변수이긴 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민주당 분열되는 거 보고 속으로 좋지.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한국당으로 또 이렇게 지지율이 다 오는 건 아니니까. 예, 우리가 이제 현재 지금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유한국당 내에 상당한 지금 통합을 위한 어떤 산고의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약간 얘기하면 저는 이제 그 2015년부터 해서 새누리당의 망조가 드는 과정을 제가 이제 안에서 들여다봤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이 하는 발언들 하나하나를 보면요. 약간 데자뷰가 되는 발언들이 있어요. 보면은 2016년에 그 총선 때 진짜 그 진방 논란 나기 전에 그 진실이라는 단어가 한 1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진실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번에도 그 행사에서 제가 이제 영상 일부에 보니까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계급을 따로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문파에서 그 안에서 누가 발언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러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딱 데자뷰 같이 딱 하나씩 밟고 오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느낀 게 뭐냐면 그 행사의 성격이라는 거는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초대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우선 한번 가르는 성격이구나. 뭐 누구나 오세요가 아니었잖아요. 보면은 발언석이 다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 못 오는 사람 초대받은 사람 받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은 저는 이게 앞으로 상당히 정치 세력 내에서 공천 앞두고는 대통령 파리가 많을 거예요. 이거는 꼭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한 가지 구분해 주고 싶은 게 혹시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면은 제가 진박감별사 이런 사람들 보면서 너무 학을 떼서 그러는데 친박과 박근혜 팬클럽은 진짜 다릅니다. 친박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택받은 사람이고 박근혜 팬클럽은 내가 너무 박근혜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사실 굳이 분류하자면은 팬클럽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을 놓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오히려 진짜 친문인 사람들은 조용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과의 추억이나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아주 열성적인 팬클럽을 할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요때부터 그런데 균열이 생겨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정권이 계속 될수록 대통령의 주변은 열버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새로운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 1등 공신, 뭐 2등 공신들 이런 사람들은 점점 뒤로 물러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보면 진박 간별도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점점 어떤 노른자하고 흰자를 구분하는 움직임이 시간이 갈수록 더 짙어지는 게 이제 망조가 되는 건데 예. 제가 그래서 지금 문파들이 지금 1년 반 만에 모이는 걸 보고 저쪽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설명한 걸 굳이 말씀드리면요. 주원진 의원이 친박연대로 당선되셨거든요. 예. 친박연대로 당선되시기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교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처럼 친박, 그러니까 팬클럽이랑 그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하는 그 친박이라는 사람들은 차이가 나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 빼고 아무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건 거기까지만 듣고요. 청취자 댓글 갑시다. 7911님. 20대입니다. 내로남불 같습니다. 보수 정권일 때랑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요즘입니다. 정부를 좀 비판한 듯한 그런 메시지였고요. 요즘 20대가 좀 정신이 똑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명진은 비판하는 거다 이거죠. 6540님께서는 장관도 아니고 내각 개편도 아닌데 참모진은 특히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복심을 심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댓글이었고요. 뭐 두 가지 다 의미 있는 그런 문자 같고요. 그 20대 얘기 나왔으니까 요즘 바른미래당 보면은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최고도 그렇고 워마드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 같다. 그래서 젠더 이슈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20대 남성 조금 나가면 30대 남성들까지 바른미래당을 지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던데 맞습니까? 30대는 아직 모르겠고요. 예. 20대는 반응이 좀 확실히 셉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는 아까 제가 이번에 청와대 비서진 인선에서도 불공정이란 키워드를 젊은 청년들이 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공정과 불공정에 대해 가지고 20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그 성평등이라는 그 아젠다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정부와 민주당이 보였던 자세라는 것은 굳이 평등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이제 이번에 이수혁 사건이라는 게 터졌을 때 그때 민주당 의원이 이제 안행위에서 경찰한테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은 그게 쌍방이 이제 음주 이제 서로 갈등 사건이었는데 거기다 대고 여성들이 조사받는데 불편한 게 없도록 하라라고 이제 딱 집어 지시를 내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굳이 저런 표현을 딱 여성을 찝어가지고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처음씩 이제 그 도화선이 되더니만은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 성평등이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사회가 생각해보는 계기를 이제 만든 게 된 거죠, 이번 사건이. 근데 저는, 이게 뭐 바른미래당의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지지층 넓히겠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특히 하태경 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슈 파이터잖아요. 어느 정도 약간.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슈 중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원래 하던 대로 하는 말을 하는 건데 그게 아마 20대 남성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좀 다 있는 게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젠더 이슈는 재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거든요. 메갈, 오마드 이렇게 가면서. 근데 요즘에 발언을 한 이유는 뭐예요? 그게 아까 말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걸 계기로? 이수혁 사건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그게 처음부터 보면 날조국이 있던 성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나왔던 건 뭐냐면 여성이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를 짧게 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두들겨 맞았다라고 해서 청와대 청원에 올리게 되고 그것이 막 몇십만 명 서명 받고 이러면서 됐는데 나중에 봤더니만 날조된 내용이 많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역풍이 분 거죠. 그래서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역풍이 불지 않았으면은 그냥 뭐 남성이 처벌받고 끝났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계기가 하나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이 문제가 젠더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젠더 혐오를 계속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세력들에 대해 가지고 정당 간에 이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정설로는 어쨌든 그 페미니스트 운동이나 이런 걸 하는 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그 정당들은 그 표를 잃지 못해 가지고 여기서 발언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설이 지금 그냥 팽배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당들이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력에 정당들이 동참했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그래서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좀 밝혀달라 했더니만은
오늘 이제 정의당 최석 대변인이 이제 기자와의 통화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정의당은 이제 워마드 같은 어떤 극단주의 세력과는 결부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입장을 하나씩 밝히게 되면은 좀 이런 갈등 상황들이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리고 워마드는 저희가 이런 일을 하니까 갑자기 응대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하태경과 이준석의 누드 사진을 합성해서 자기 사이트에 올리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하태경 의원이랑 같이 그 워마드의 범죄 일람표를 만들었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온라인상에 게시를 하는데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보면은. 아니 근데 그 진선미 그 장관이 예. 의원 시절에 주도를 해가지고 예. 그 문제가 있었던 소라넷 사이트를 폐쇄했잖아요. 예. 그럼 하태경 의원이 주도를 해서 오마드도 폐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근데 사실 이제 워마드라는 곳이 문제가 뭐냐면 서버가 해외에 있습니다. 근데 소라넷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소라넷도 보면은 이제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인터폴에 수사 협조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워마드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놨습니다. 예전에 이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체포영장을 운영자에서 받아놨는데 입국하면 잡히죠. 근데 입국 안 하면 잡히게 하려면 이제 인터폴 수배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저희 바른미래당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밀어붙일 그럼 당 생각입니다. 차원에서 사이트 폐쇄까지 노력하겠다 이 말이죠. 폐쇄뿐만 아니라 운영자 검거를 해야죠. 왜냐하면은 여기는요, 그러니까 일베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인데 일베는요 하도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운영자가 자포자기로 이제 경찰에서 수사 요청이 들어오면은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원들의. 근데 워마드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제공한 적이 없어요.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예를 들어 자기 아버지를 칼로 죽이겠다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교시설의 성체를 모독한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 가지고 그 개인정보를 제공 안 하기 때문에 경찰이 한 명도 처벌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 워마드도 자정 노력을 좀 한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사이트 때려 부셔야죠 그거는. 근데 나 솔직히 워마드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네. 글쎄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겠는데. 심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좀 자기 정화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 웬만하면 그거 뭐 잠깐만요. 폐쇄한다 이런 식의 그게 그 폭력적인 언어를 쓰지 말았으면 지금 좋겠는데. 그 오마드가 왜 문제냐고 하면요. 일베도 전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네. 다른 인터넷 사이트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기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라든가 이상한 걸 올리면 다른 사람들 운영자가 내리거나 아니면 다른 유저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다 항의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전적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특정인을 어떤 뭐 그 신경하게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런 거는 자기 정화하도록 해야 하는데 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폐쇄하도록 한다는 거는 좀 글쎄 의원님 일정하게 제가 나중에 표현의 사이트 자유와 보여드릴게요. 관련해서 지금 안 보시고 나중에 이준석 의원한테 보여달라 하시고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두 분 의견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이 젠더 이슈에 아주 할 얘기가 많나 보네요. 제가 요즘 제 이북 단말기가 이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